안녕하세요. AWS를 활용한 글로벌 서비스 오피스 업무 환경 구축하기를 소개해드릴 류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종료 후에 바로 자료가 공개되니까 편하게 세션을 들으시고 자료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랜드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류한진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랜드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AWS 사용자 그룹에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과 컨테이너 모임 그리고 CLI 모임에서 오거나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임과 네트워크 모임도 지금 준비 중인데요. AWS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인 AWS 사용자 그룹에 참여하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AWS 서비스는요, ELB랑 아테나 그리고 S3입니다. 먼저 오늘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및 온프레미스를 연결하는 글로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과 고려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가상 업무 공유 서비스인 아마존 워크스페이스와 아마존 워크닥스 그리고 아마존 앱스트림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쉽고 빠르게 해외 사용자를 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운영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AWS에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들을 구성할 때 상황에 맞게 고려해서 최대한 단순한 아키텍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관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폴로지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변경 작업 시 고려할 요소가 많아서 흔히 장애 요소가 되곤 합니다. 현재 2019년 4월 기준으로 AWS는 전 세계 20개의 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전이란 AWS에서 제공하는 독립된 지역 단위입니다. 각 리전은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서 구성되어 있고 각 리전 안에는 가용역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들의 클러스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전을 사용해서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의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리전의 추가로 중동 아프리카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AWS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AWS는 VPC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VPC는 AWS가 제공하는 가상 네트워크인데요. IP 주소 범위,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등 우리가 필요한 네트워크 설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VPC는 AWS가 보유한 전 세계 리전 중 하나에 생성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AWS를 이용한 글로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뜻은 각 VPC를 어떻게 구성하고 VPC 간 그리고 IDC to VPC 간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AWS는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즉 ENI라는 것을 VPC 안에 자유롭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ENI는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서 EC2, RDS 및 일부 VPC 엔드포인트 등 AWS 자원들이 VPC 내에서 통신할 수 있게 할당받아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EC2는 이 ENI를 1개 이상 사용을 하는데요. 이 ENI는 1개 이상의 프라이빗 IP, 그리고 필요할 시 1개의 퍼블릭 IP, 그리고 1개 이상의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맥 어드레스를 하나 지닙니다. 이 클라우드에서는 권장드리진 않지만 만약에 맥 어드레스를 남겨서 고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니즈가 있으시면 EC2에서 ENI를 남겨서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VPC를 만들면 그 안에 서브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브넷은 리전의 가용 영역 내에 있는 단위로 생성할 수 있는데요. 각 VPC는 4개의 IP와 마지막 IP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서브네팅 때 사용 가능한 IP 사이더 블록 범위는 28 넷마스크서부터 16 넷마스크까지입니다. 이 VPC는 현재 브로드캐스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브넷을 여러 개로 잘 나누기보단 서비스 확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최대한 큰 범위로 생성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보통 서브넷은 용도별로 만들게 되는데요. 퍼블릭 서브넷은 이제 외부 트래픽을 받아주는 ELB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 중 외부 트래픽을 받아서 처리하는 WAS용, 그리고 아예 외부 통신이 필요하지 않는 DB용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서브넷은 보통 가용성을 위해서 가용 영역별로 동일한 구조로 구성해서 이중화 구성 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각 서브넷은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 용도, 서브넷의 용도에 따라서 라우팅 테이블의 설정으로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제어하게 됩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외부 인터넷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고요. 와스용 프라이빗 서브넷은 ELB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DB가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의 경우 인터넷 통신이 불가능하고 혹시 시스템 업데이트나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만 나트를 통해서 임시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줍니다. 나트를 이용하면 프라이빗 IP만을 가진 서버들도 자신의 IP를 나트 IP의 퍼블릭 IP로 변환해서 인터넷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라스틱 IP를 통해서 이 외부와 퍼블릭 IP 통신하는 퍼블릭 IP를 고정할 수가 있는데요. AWS에서는 이제 나트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EC2의 나트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과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나트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좀 비교해서 이제 구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VPC에서 DN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WS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마존 프로바이디드 DNS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이 아마존 프로바이디드 DNS는 생성한 VPC IP 범위에서 두 번째 IP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VPC IP 범위가 10.0.0.016사이더라고 치면 그 DNS 서버는 이제 10.0.0.2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기본 DNS 서버 외에 다른 DNS 서버를 사용하고 싶으면 VPC에 DHCP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DNS 서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총 4개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퍼블릭으로 공개된 DNS만 사용하게 된다면 기본 제공하는 아마존 프라이빗 DNS나 기타 제공되는 이제 퍼블릭 DNS를 사용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프라이빗 DNS를 사용하는 니즈도 있죠. 그래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우트 53의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IDC에 구성되어 있는 온프라미스 DNS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라우트 53의 DNS 리조버 서비스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성할 때 내부 DNS를 AWS와 IDC 간에 이제 해석할 수 있게 해서 ENI를 VPC 내에 생성을 해서 DNS 쿼리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이때 정말 좋은 점은 전체 혹은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원하는 DNS 리졸버로 쿼리를 전달할수록 규칙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도메인만 정의해서 내부 DNS를 해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가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와 이제 내부적으로 통신하도록 VPC 엔드포인트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요. 이 VPC 엔드포인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소위 프라이빗 링크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ENI를 생성하여 이제 API 게이트웨이, SNS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AWS의 서비스들과 이렇게 내부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게이트웨이를 제공해주는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인데요. 현재 S3랑 다이나모 DB만 있습니다. 이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는 추가 비용이 없고 적용 시 네트워크 대폭이 크게 늘어나니까 VPC 구성할 때 바로 생성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 이미 S3 다이나모 DB를 사용한 게 있으면 이렇게 라우팅 변경할 때 잠시 순단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용하실 때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구성한 VPC를 기존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VPN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간 VPN 연결은 AWS VPC와 이제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간 연결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온프레미스 측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나 소프트웨어인 이제 고객 게이트웨이와 AWS VPC 쪽에는 이제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이중화된 터널로 구성되게 됩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는 온프레미스의 AWS VPC 간 전용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을 합니다. 이 BG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연결을 구성을 하는데요. 백업 VPN을 추가로 구성해서 페일오버 이중화 구성이 가능합니다. 재밌는 서비스로 AWS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리전, 여러 VPC 가능한 단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의 뒷단은 이제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으로 연결돼서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연결되게 되고요. 이 다이렉트 커넥트와 연결된 커넥트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리전 간 통신은 모두 다 AWS 백본을 사용해서 안정적이고 짧은 지연 시간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구조를 메쉬 구조로 구성하게 된다면 꼭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이브리드 VPC와 온프레미스 연결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AWS의 퍼블릭 서브넷과 IDC의 DMZ는 원래 인터넷 통신하기 위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통신은 기존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AWS의 프라이빗 서브넷과 IDC 내부 내역은 이제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해서 내부로 통신을 하기 위해 이제 다이렉트 커넥터와 VPN을 사용해서 통신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이를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커넥터를 이제 액티브로 사용하고 백업용 VPN을 스탠바이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IDC와 VPC의 라우팅을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 라우팅을 변경할 때 모든 VPC에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서 BG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라우팅을 전파를 합니다. 라우팅은 IDC에서만 관리하고 모든 VPC는 해당 라우팅을 전파만 받고 AWS VPC 쪽에서는 IDC 쪽 라우팅을 관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부와 통신하기 위한 다이렉트 커넥터에 장애가 생겨 연결이 되지 않으면 BGP는 자동으로 다이렉트 커넥터의 연결을 라우팅을 백업용 VPN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내부 통신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이 VPC를 한 리전의 여러 개 혹은 이제 여러 개의 리전에 구성해서 연결하게 될 텐데요. 이때 필요한 서비스가 VPC 피어링입니다. VPC 피어링은 이제 두 개의 VPC가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을 합니다. 프라이빗 IP를 사용해서 트래픽이 라우팅 되고요. 연결된 VPC는 서로 보안 그룹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리전 간 VPC 연결은 리전 간 VPC 피어링으로 AWS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이고 낮은 대기 시간으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VPC를 사용한 연결은 VPC 연결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VPC를 사용한 연결은 이제 VPC to VPC to VPC가 연결되는 트랜짓 피어링이나 온프레미스 to VPC to VPC가 이제 연결되는 엣지 간 라우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VPC는 이제 VPC를 통과하는 라우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이제 VPC가 늘어날수록 이제 VPC 피어링을 이용한 메시 구조는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짓 VPC를 만들어서 이제 주변 스포크 VPC가 트랜짓 VPC를 통과해서 다른 VPC가 통과하는 구조로 만드는데요. 이를 AWS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EC2에 이제 시스코나 그런 가상 라우터를 생성을 해서 트랜짓 VPC를 만들어서 엣지 간 라우팅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작년 말에 이제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 관리형으로 위와 같은 트랜짓 VPC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이제 여러 VPC나 다이렉트 커넥트 아니면 VPN 연결을 할 수 있는 이제 단일 게이트웨이를 제공을 하고요. 이 연결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를 활용해서 글로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현할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구성한 글로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오피스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상에 이제 VDI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VDI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VDI 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실제 컴퓨팅 환경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구축된 서버에서 운영되고 이제 어떤 컴퓨터나 웹을 사용해서 데이터 데스크톱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라는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기반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워크스페이스에는 번들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가상 데스크톱에 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옵션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AWS에서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이용해서 원하는 소프트웨어에 설치된 자체 번들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지원되는 OS는 윈도우 7, 윈도우 10, 그리고 아마존 리눅스 2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보안 및 암호화에도 되게 좋은데요. 조직의 데이터를 이제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에 전송되거나 디바이스에 저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주소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유형 그리고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워크스페이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이제 제한할 수 있고요. 그리고 KMS를 통해서 워크스페이스의 스토리지를 암호화해 줍니다.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사용자 자격증명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보통 이제 AD 없다 하면 이제 아마존에 매니지드 마이크로소프트 AD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심플 AD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시는 AD를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온프레미스 AD와 이제 AWS AD 간에 페더레이션을 맺거나 혹은 AD 커넥트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장점으로는 워크닥스의 통합인데요.
아마존 워크 드라이브로 그 워크스페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드라이브처럼 워크덕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존 워크스페이스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AWS에서 관리하는 VPC 안에 서비스가 생성이 됐고요. 외부에서 접속하는 그 사용자 트래픽이 인증해서 그 워크스페이스 화면을 스트리밍 해줍니다. 그 워크스페이스 인스턴스는 우리의 VPC에 ENI를 추가로 생성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네트워크 연결에 사용하니까 이걸 통제하면은 이제 외부와의 통신을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 워크닥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워크닥스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이제 완전 관리형 파일 공유 협업 관리 가능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용자에게는 이제 웹 클라이언트나 모바일 앱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설치한 클라이언트로 아마존 워크닥스 드라이버라는 걸 제공합니다. 현재 윈도우랑 맥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일 공유로 유저나 링크 단위로 이제 제공도 가능하고 이제 저장된 문서에 코멘트도 남길 수 있고 버전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 권한 제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피드 활동 추적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닥스의 특징이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통합인데 추가 비용 없이 워크스페이스 사용자당 50기가씩 스토리지를 그냥 줍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랑 사용하기 정말 좋고요. 관리자에게 있어서는 암호화 데이터 보존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제 IP 주소 기반으로 액세스를 허용해서 사무실이나 원하는 IP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D와 통합이 되니까 AD로 SSO를 구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글로벌 오피스를 위해서 VDI를 제공한 경험을 이제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고객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외 오피스의 접근 속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사용자가 특정 문서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은데 전용선이 없어요. 그리고 보안 문서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반출은 하면 안 되고 해외 오피스에는 해당 보안 문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이 서비스 이런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제공되고 장기간 사용이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대안은 사용자 중간 지점의 VDI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레이턴시를 고려해서 해외 오피스와 거리적으로 중간인 지점의 워크스페이스를 구성을 하고 이제 해당 리전이 아닌 다른 지점은 워크닥스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한 워크스페이스 VDI 상에서는 이제 권한 접근 반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 내에 이제 DRM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외부 인터넷과의 반출이 이제 불가능하도록 통신을 막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제한하였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해외 리전의 워크스페이스 워크닥스 그리고 사용자 관리를 위한 심플AD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고객이 요청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해서 이제 파일럿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객의 피드백을 들어볼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고요. 고객의 만족스러운 피드백으로 실제 프로덕션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아키텍처로 VDI를 구성해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피스 리전 간 이제 레이턴시를 고려해서 이제 중간 지점인 리전을 선택해서 워크스페이스 워크닥스 그리고 사용자 관리를 위한 심플AD를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오피스는 이제 문서 동기화를 위해서 워크닥스 클라이언트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동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항상 실제는 계획과 다른 법이죠. 예, 갑자기 유럽 사용자가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장기 해외 이용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가까운 리전의 워크스페이스와 심플AD를 별도로 구성하고 문서 동기화는 워크닥스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기존 워크닥스에 연동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사용자는 이제 안정적인 접속과 그리고 문서 중앙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용자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사용자가 없어지면은 그 해당 사용자가 없어진 워크스페이스 리전을 정리해서 비용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이렇게 구축을 하다 보니 AWS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글로벌 오피스 근무자 환경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성에는 정말 선행 투자나 매몰 비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체감하는 이제 근무 환경 속도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VDI 안 씁니다. 예, 다 없앴고요. 다 모든 자원 제거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된 네트워크와 지금 구축한 경험을 활용해서 지금이라도 수시간 내에 고객이 원할 경우 수시간 내에 VDI를 구성해서 전 세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은 해외 법인용 재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해외 오피스의 재무 담당자들이 사용할 재무 시스템을 통합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사용자들의 접근 속도 개선이 필요하고 당연하지만 비용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안적으로 안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해외 법인용 재무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로 IDC와 연결된 AWS 상의 재무 시스템은 이제 해외 사용자들이 전용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니까 매우 지연 시간이 길고 안전하지 못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앱스트림이라는 걸 사용하였습니다. 아마존 앱스트림은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앱스트림의 이미지 빌더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를 생성해서 각 리전에 게시를 하고요. 그 이미지를 플랫을 구성해서 스트리밍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설정을 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스트리밍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제너럴 퍼포즈 컴퓨팅 메모리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러닝 인스턴스마다 한 사용자씩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스트리밍 인스턴스의 사용량 매트릭을 기반으로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오토 스케일링을 하여 해당 인스턴스 수를 최적화해서 비용 최적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앱스트림은 사용자 관리를 위해서 간단한 사용자 관리를 가능한 이제 유저 프리한 걸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자격증명 연동으로 SAML 2.0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AD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나 윈도우 클라이언트로 액세스를 하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는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앱스트림을 적용한 해외 법인용 재무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사용자는 이제 가까운 리전의 앱스트림을 사용해서 보안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이게 낮은 대기 시간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AWS를 활용하면 글로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해외 사용자 경험을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장점을 살리니까 고객의 니즈가 있을 때 쉽고 빠르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사용하지 않는 자원은 정리해서 비용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